예. 그러면 그 제주국제협의회가 주관하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와 제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그 저희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섹션에 그 앞서서 먼저 우리 그 저희 제주국제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강태선 회장님께서 잠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 포럼과 함께 우리 국제협의회가 한 꼭지를 맡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회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우리 국제협의회가 우리 제주 발전에 대해서 동아시아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섹션을 여러분들 같이 발표하면서 나중에 질문을 받아서 더 나은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할애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자들도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사회자가 아마 소개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발표를 잘 들어서 질문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제주국제협의회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된 방향 중에 대표적으로 제주 포럼에 저희 섹션을 만들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오늘 이 프로그램의 이 섹션의 좌장을 맡고 계신 양기련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기련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제주국제협의회 수석 부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양기련 교수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오늘 발표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여일 박사님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의 SS대 연구원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책과 사상의 원점, 그리고 사상의 번역, 여러 가지 책들을 이게 번역해서 내놓고 계십니다. 윤여일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영신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셨고,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의 한국사회과학연구단 전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정영신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와 제주 시민사회의 역할로 양기련 교수님의 좌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관용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제협의회가 그동안에 토론, 정책 토론, 또 혹은 우리 제주도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강태 회장님이 이제 맡으면서 앞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제주 포럼의 세션을 오늘처럼 하나 갖고 하자 해서 준비를 제가 제일 먼저 맡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진행하는 과정에 섭외를 2분을 했는데요. 2분이 제보고 제가 사회보면 발표하겠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당연히 해야죠 해가지고, 원래 준비한 사람이 사회 보는 거 아닌데요.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가졌던 생각, 또 제가 또 제주도에 살면서 동아시아 혹은 우리 오늘의 주제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와 제주 시민사회의 역할인데요. 이 주제도 제가 정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서 오늘의 토론을 미리 진행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여기 계신 2분은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아 관련된 아주 우수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마침 운 좋게 제주대학교에 지금 3년인가 5년인가 계약으로 지금 연구원으로 와 계시는 바람에 돈도 적게 들고 비행값도 안 줘도 되고 또 발표도 적게 줘도 좋대요. 저희도 와 있는데 평소에 봉사를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닦은 거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동시에 그러면서 저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와서 본인이 그동안에 공부한 연구한 거를 그냥 발표만 하는 거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국제협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러니 묻길래 국제협회는 각양각층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자주 제주도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각양각색의 분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주 시민사회의 우리 일원이죠. 제주도민으로서 서울에 계신 분 포함해가지고 제주의 평화 공동체 혹은 동아시아 또 구회 또 평화 관련된 제주의 미래를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듣고 싶답니다. 돈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면 된다고 해도 또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안 들여서 모시게 됐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90분 중에 한 20분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한 30분 정도를 여기 계신 분들이 최소한 한 10분이 한 3분 정도씩이라도 뭐 더 해줬습니다만은 이렇게 들어서 우리 저 자료집도 있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게 아마 오늘의 이 토론 혹은 모임 혹은 이 논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게 보통 그래서 제가 토론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또 괜히 또 뭐 번거롭게 해봤자 시간만 많이 걸리고 발표만 간략하게 듣고 여기 훌로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 점을 염두에 둬서 그냥 듣지 마시고요. 내가 뭘 한마디 했는데 뭘 할까 열심히 구상하면서 들어주시기를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야 우리 국제협의회는 혹시 다른 데 가서도 역시 남다른 이 동아시아 세션을 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윤예일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 전반적인 동아시아 관련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뭐 발표 자료 있습니다만 우리 정영신 박사님은 조금 더 이 제주의 평화의 섬 제주에 관한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해 주시라 저는 믿고 있고요. 시간이 뭐 많이 없으니까 먼저 우리 윤예일 박사님부터 먼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예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기대를 갖고 왔는데요. 발표해 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양기련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 이 아까운 시간인데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전체 제목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와 제주 시민사회 역할이고 저는 이 가운데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의 전체 세션 제목을 다 물음으로 한번 들썩이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마침 정영신 선생님께서 제주와 평화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제주까지가 자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서 구성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자리에 계신 청중에 계신 청중분들께 제주 시민사회에 대한 역할을 저희들이 어떤 문제로서 끄집어낸다라면 거기에 대한 답들을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께 저희들은 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을 동아시아 공동체 번역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일단 이번에 제주 포럼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주 포럼에서 이제까지 큰 제목을 뭘로 뽑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2009년부터 새로운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영어 제목도 뉴 에이셔 아니면 뉴 트렌드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들어갔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 즈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고 신아시아 외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한국에서 그러니까 참여정부기랑 국민의 정부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던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라고 하는 지역상을 신아시아 외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얼마간 그리고 상당히 와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정부 차원에서는 아시아의 신이라고 하는 말을 수사적으로 붙인 이후에 제주 포럼에서는 뉴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붙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련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뭔가 적극적이고 아주 강한 방식으로 이제 점점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를 얘기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감이 그냥 제목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좀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전 동아시아 특히 담론에 대해서 지난 한 10년 좀 넘게 연구를 해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화두로 부각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들추는 것들을 동아시아론, 동아시아 담론이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담론은 지금 현재 사실 내리막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 있는데 마치 자전거가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갈 때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공회전하는 것처럼 뭔가 동아시아론, 동북아론 이런 것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자가 되고 사실 이제 더 이상 시민사회 안에서는 별로 유통되는 말도 아니고 더군다나 한국이라고 하는 맥락을 벗어나서 바깥에 있는 어떤 지역적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얼만큼 작동하는 지금 말인지 가령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본다라면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동아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썼는데 동아시아는 단순하게 어떤 지리적인 이름으로 지역 범위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한국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적극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대 이제 초반이었고요. 동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거론되면서 한국에서는 동쪽, 즉 해양 세력,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북쪽과 서쪽이 보이게 된 그런 지역 인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아시아는 한국에서 지역 지평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동북아라고 하는 개념은 쓰였는데요. 동북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자신을 지칭하는 맥락에서 쓰인 말이라기보다 그 동구권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을 지칭하는 그 맥락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전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와 관련해서 주로 가령 그 소급해서 돌아간다면 이승만 정권기나 박정희 정권기에 썼던 표현들은 대부분 다 태평양이었어요. 아시아 혹은 태평양. 그래서 해양 세력 속에 있는 자기 상으로서의 아시아 태평양 이런 식의 상이 한국에서 냉전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상이었다고 한다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상이 탈냉전기에 만들어진 소중한 지역 지평이긴 했으나 그것이 지금 약 20년이 넘게 지났죠. 20년 넘게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안겨준 뭔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지역 지평으로서 지금 현재 기능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실 지금 이 발언을 저는 지금 제주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갖는 울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지역 질서가 여기에도 지금 군사기지가 뭐 강정에도 해군기지가 지금 들어갔고 사드 문제에도 어떤 식으로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역 질서로서도 동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제주 현실 아래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될 때고 또 하나 지역 연대로서도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우리한테 새롭게 보여주는 지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평화 공동체 더군다나 저희의 전체 큰 제목인데 동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결코 자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복잡한 그림은 동아시아라고 하는 말을 중심에 넣고 동아시아라고 하는 말과 이제까지 만들어진 논문들이 어떤 인저버들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거리에서 지금 이제까지 논문 제목들이 만들어졌는지를 1990년대부터 뽑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은 나오는 게 세계화, 뭐 해양, 무역, 철도, 중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세안, 지역협력, 동북아, 뭐 정세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지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990년대 동아시아 담론의 부각 이후에 한국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서 논설이 되고 그것이 뭐 특히 학계에서 작동했던 여러 가지 론들이 있거든요. 그 론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론들이 지금 사라졌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론은 일관된 내적 논리를 지닌 단수의 담론이라기보다 여러 시각이 교차하는 측정하는 담론장에 가까웠다. 서구적 가치체계 아래서 평가절하되거나 왜곡 폄하된 고전의 재해석과 전통 사상이 현대화 방안을 강구하는 시각, 이런 시각들이 기억해 보시면 1990년대 초반에 있었었죠. 지금 더 이상 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문화적 요소에 기반해 지역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각, 역시 1990년대 한국에서도 뭐 인문학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역내 신흥 발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을 사회적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각, 동아시아 발전론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있었죠. 이것은 1990년대부터 1990년대 말 IMF 이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역시 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적 근대 체계를 대신할 대안적 사회 원리를 모색하는 시각 역시도 1990년대부터 90년대 후반 정도까지 있었다라고 봅니다. 별로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 패권적 세계 질서를 극복하고자 민중 간 연대를 도모하는 시각 역시도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 그런 뭐 학계 차원에서도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이런 종류의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1급 체제와 거리를 유지하되 중국과 일본의 지역 패권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국가 간의 협력을 기획하는 시각 역시도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뭐 그 참여정부기에 동북아 균형전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뭐 시각이겠죠. 지금 역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역 통합의 추진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제고하려고 하는 시각 이 역시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제대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와해되면서 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서 동아시아와 관련해서 나왔던 90년대 이후로 개진됐던 여러 가지 논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가령 제가 앞에 이번에 그 전체 제주 포럼에서 각 세션 제목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뽑혔는지 그리고 거기 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를 제일 앞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그린다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라고 하는 말 옆에 놓이게 되는 것은 지정학, 핵, 안보, 위기, 전략 이런 종류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즉 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 제주 포럼의 성격 자체와도 관련돼 있긴 한데요. 동아시아라고 하는 화두를 통해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문제의식의 영역이 지난 20년 정도 동안 굉장히 축소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지평은 여전히 기능하는가라고. 위에 있는 두 단락은 넘어갈게요. 아래에 있는 데선 이 얘기는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냉전기가 끝나가면서 동유럽으로 그때 25년 정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동유럽을 돌아보면 동유럽에서는 소련이 와해되자 동유럽의 지정학적인 구도는 민족 간 모순이 격화되고 유고 내전, 코소보 전쟁 등이 바로 돌입했죠. 그래서 냉전의 와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바로 열전적인 지금 민족 간의 충돌 상황으로 번졌는데요. 동아시아는 다행히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는 탈냉전의 추세에도 냉전 질서가 잔존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베트남과 라오스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존속했으며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는 영내 패권국으로서 여전히 주도권을 두고 경합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시차 속에서 우카이 사토시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는 동아시아에서 냉전 체제 간의 차이가 유지된 채 냉전이 끝났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게도 동유럽처럼 냉전의 종언이 민족 간의 열전으로 전화되는 것을 일단 막아냈다라고 하는 중단의 구조를 읽어냈습니다. 즉, 그 이전에 냉전 질서가 얼마간 잔존해 있고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선 자체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민족과 민족이 충돌하는 상황을 오히려 동유럽이랑 다르게 회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예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역사적 관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5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돌이켜봤을 때 이 역사적으로 유예된 시간을 활용을 잘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요. 뭐 지금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느 무로 보나 지금 이 25년간의 시간을 그러니까 이 유예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다시 동아시아, 동북아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더군다나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와 결부시켜서 물으려면 그 전과는 어떻게 다른 진일보된 물음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것은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우선 저는 그러니까 중국과 그리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방문해서 이렇게 체류하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동아시아 시야는 그다지 동아시아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동아시아라고 발언할 때 그런 식으로 발신하는 한국발 동아시아가 중국과 일본에서 통용되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뚱아라든가 뚱베이아라고 하는 식으로 동아라든가 동북아라고 하는 표현도 있긴 있는데 가령 동북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중국 전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동북 사성,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일부 지역과 북한이라든가 이런 식의 굉장히 일부만 표상하는 방식으로 쓰고요. 동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대동아, 소동아가 있긴 있지만 소동아라고 그 지리적 범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표상하는 방식으로 한중일 이퀄 동아시아 이런 식으로는 표상하지 않습니다. 즉 중국이 갖고 있는 지역 감각은 훨씬 더 넓은 조건 안에서 동아시아상이 당연히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일본 역시도 일본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동아시아라고 할 때도 동남아시아가 거의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역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 태평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해양국가로서의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말을 표상을 할 때도 그 안에 뉴질랜드나 호주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국에서 동부가 그것을 한중일 이런 식으로 표상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한국 중심적인 발상이고요.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컴퍼스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동아시아상, 이런 종류의 지역상으로 가련 그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인국하고 얼마만큼 그것이 소통 가능한 지역상인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중일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한중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나열식으로 거론하는 그 나라가 역량과 규모가 너무나 비대칭적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거의, 그러니까 남한이랑 비교한다면 95배 정도가 지금 지리적으로 규모가 크죠. 일본 역시 경제적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남한이랑 단순 비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한중일 나라명으로 굉장히 쉽게 동아시아를 표상했던 방식 자체가 이제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한계에 직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중국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상하이나 북경 정도를 떠올리지 위구르를 별로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티베트도 거의 표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떠올릴 때 오사카나 동경을 떠올리겠지만, 물론 오키나와도 기지 문제 때문에 떠올리긴 하겠지만 홋카이도가 우리가 한중일이라고 표상할 때 우리의 지역 감각 안에 들어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뭔가 동아시아 관련된 인식의 쇄신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이제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던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상이 얼만큼 내실 있고, 그것이 주변의 인국사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소통을 할 때 가치 있는, 그러니까 쓰임이 있는 그 지역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성찰적으로 지금 되짚어봐야 될 시기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다음 페이지인데요. 동아시아 공동체는 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었던 중요한 이유가 중국의 급부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계 권력, 뭐 적어도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중심축이 아시아 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건 실상 중국으로 온다라고 하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중국을 포함해서 뭔가 경제 공동체라든가 정치 공동체를 만든다라면 유럽 버금간 아니면 유럽 이상이 되는 뭔가가 구성될 것이라고 하는 청사진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 동아시아 공동체가 구성되기 가장 어려운 조건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주권의 이양을 통해서 그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제 생각에 중국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2012년에 센가쿠, 그러니까 열도의 어떤 계속 반복적인 그런 영토 분쟁 문제를 겪으면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걸 거론하지 않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2008년, 7, 8년 리먼 사태 이후에 리먼 사태 여파로부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동부 쪽에 있는 개발을 계속 집중을 해오다가 내륙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개발을 강조해서 나가는 노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는 지금 1대1로 구상이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2012년 정도에 센가쿠 열도 거치면서 더 이상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은 것과 AIIB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2013년에 실크로드 기금과 함께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구상을 2015년에 1대1로라고 하는 구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1대1로라고 하는 구상은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건설업들이 많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빌딩을 만드는데 빌딩이 빈 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지금 과잉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처를 지금 다른 데로 찾고 있는 경제적인 맥락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 안에서는 특히 위구르 문제가 중요해서 위구르가 계속 가난한 영토로 남아있는 한 거기 바로 옆에 무슬림 국가들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테러 문제를 완화시키는 맥락에서도 지금 내륙, 그러니까 서부 쪽에 대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내륙 아시아 그리고 남태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인도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현재 지금 아프리카까지도 가고 있는데요. 즉 일본과 지금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판단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 올수록 미국과 충돌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을 피해서 아시아 대륙을 지금 경유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확실하게 정책적 노선을 지금 굳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더군다나 이 장기 집권되는 아베 정권 속에서 지금 뭔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운신의 폭을 주로 해양 국가들이랑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뭔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상정을 했을 때 당연히 중요한 핵심 국가가 그 안에서는 중국과 일본일 텐데, 근데 적어도 2010년대 들어와서는 지금 원심력들이 훨씬 더 세게 작용하고 있지 동아시아 공동체로 모아내는 구심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국인들의 인식을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대략 무관심에 가깝잖아요. 문제만 안 일으켜주면 좋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종류의 정서가 좀 일반적이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역시 고리 깊은 반일 감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떤 한국인의 정서로 봤을 때 제로섬 같은 관계여서 중국 쪽으로 쏠리면 미국에 대해서 조금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그리고 미국 쪽으로 가까워지면 마치 중국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방정식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중후반에 나왔던 그런 조건이랑 비교해 봐서는 지금 한국인들의 어떤 의식적인 수준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지역 정치의 현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별로 작동하기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저 역시 학자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페이지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읽어봤어요. 한 1000편 넘는 논문을 봤는데요. 근데 건설적인 동아시아 시각을 개진하는 논문들은 대부분 다 결론이 2000년대부터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자기 성찰, 타자 이해, 오리엔탈리즘 극복, 자민족 중심주의 극복, 민족주의적 대결구도 해소, 공존, 교류, 화해, 협력, 연대, 통합, 균형, 조화, 연성권력, 시민사회 육성, 시민사회 연계,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본문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논문을 봤을 때 별로 바뀌지 않고 이런 말들은 거의 상투적으로 결론부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타자, 연대, 조화, 시민사회 등의 개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론부에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의 장으로 옮겨와서 과연 동아시아적 조건에서 타자, 연대, 시민사회 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의식이 점점 첨예해졌어야 될 텐데, 실제 학계에서도 동아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지만 지난 20년의 어떤 학술적인 성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더 심화되고 치밀해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역시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그러니까 제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장 속에서 우리가 평화, 공동체, 시민사회 역할을 지금 논의한다라고 한다면 이 장 속에서야말로 보이게 되는 그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다음 떼야 되는 과제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말을 좀 인식론적인 각도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다시 동아시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마 잘 들으셨겠지만은 한때 아마 김대중 정부 때가 아마 제일 동아시아 담론이 제일 컸던, 그때 외환 위기도 있었고 해서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살기 힘들었다는 국제 정치 경제 속에서 많이 발달해 오다가 그 이후로 북한 핵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은,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도 지적하듯이 학자들의 나태,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만 덧붙이고 이제 넘기고 싶은 거는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참고를 될 만해서 지적했듯이 한국발 동아시아 담론이 우리끼리만, 정말 한국은 자신이 말하는 동아시아 속에 홀로 남겨진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죠. 여기에 이제 중국, 일본 있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아마 이거를 타개할 방법이 적절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북한을 배제함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닌가. 우리 남한은 북한과 손을 잡고
이 동아시아 담론을 끌어가야 비로소 중국과의 인구 격차 혹은 일본과의 경제 격차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해서 한중일 할 때 이 한이 남한이 아니고 한반도가 되면은 어떤 또 새로운 미래, 동아시아 미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덧붙이는 걸로 제 생각을 전하면서 두 번째 우리 정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영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윤열 박사님께서 이제 그 동아시아 담론에 관한 여러 그 지층들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우카이 사토시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탈냉전이 곧바로 이제 민족 내부의 어떤 내전으로 전환되었던 동유럽과 비교해서 그것이 중단되었던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가능성, 그런 어떤 순간들을 어떻게 그 활용하고 이어나갈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돌아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1990년대는 확실히 여러 가지 구상이나 제안들이 쏟아지고 그것이 실현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시대였던 반면에 2000년대는 확실히 그런 가능성들이 닫혀갔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주요 내용이 제주의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를 했던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한 이제 반성과 전망인데요. 이 평화의 섬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990년대에 열렸던 그 가능성의 그 국면에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평화의 섬으로 이제 선언이 되고 제도화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90년대와 2000년대를 통틀어서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평화의 구상이 실제로 작동했던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획 구상이지 않았던가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의 섬 구상이 매우 중요하고 제주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평화의 섬 그 구상의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남아 있느냐, 이걸 이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 이제 평화의 섬 선언 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10주년과 관련된 토론회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제주 포럼에서도 원희룡 도지사가 나와서 그동안 10년을 돌아보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내렸고요. 제주 평화연구원에서도 이제 여러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그동안을 이제 그 평가를 하면서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발언들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 평화의 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많은 연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간극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에 온 지 5년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자마자 이제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한국,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태국 여러 국가들 지역들의 이제 군사기지 반대하는 평화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반대운동의 구호 속에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매우 강력하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관심은 이 평화의 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냐, 이 문제에 이제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매우 강력한 반대의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섬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안 된다. 규본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평화의 섬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로 봐서도 사실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상식적인 결론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반대 담론이 성공했느냐라고 따진다면 군사기지가 실제로 들어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승고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평화의 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 이제 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완료가 된 이런 상태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를 제공해준 이 그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나 아니면 제주 포럼 역시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주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평화의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집중을 해봤을 때 과연 이 평화의 섬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주로 대규모 이제 토목 사업이라든가 건축 사업 위주로 벌어졌던 이 평화의 섬의 주요한 어떤 그 사업들, 그 다음에 해군 기지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섬을 어떻게 다시 이제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금 눈앞에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제주에 내려와서 이제 평화의 섬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제 평화의 섬에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관여했고 또 어디선가 또 한마디씩을 다 이제 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평화의 섬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실제로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할 말이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질문은 뭐냐 하면 평화의 섬 구상은 왜 제주도 개발특별법 속에 포함되었는가라는 것이 제가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은 1990년, 91년에 만들어질 때 제주도민 주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민들의 주도적인 어떤 정책 제안과 그 다음에 경제적 발전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런 경제적 발전이라는 것과 평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 이 문제가 과연 얼마만큼 진지하게 사고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물었는데 사실은 그 질문이 매우 생소하고 그게 질문으로 성립하느냐 이런 이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지난 몇 년간 그 답을 이제 찾고 싶었고 여러 이제 그 평화의 섬과 관련된 문서들을 봤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그것이 포함되었느냐?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그 평화에 담고 있는 의미들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뭐 요한 갈퉁과 같은 그 평화학자들이 뭐 적극적 평화니 소극적 평화니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평화에 담긴 의미 자체는 해당 사회에서 그 평화라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평화의 섬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게 담긴 의미는 각자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섬 구상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평화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평화의 섬 구상이 나왔을 때 그 평화의 의미는 비무장 평화지대라는 의미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미들도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동북아 탈냉전 질서에 뭔가 구심적인 역할을 할 때 제주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상태로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점들은 매우 자명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평화라는 것은 비무장 평화지대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도민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그것이 2000년에 제주개발특별법에 담기는 이 과정에서 무언가 뒤틀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뒤틀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1990년대에 제주시민사회 내에서 평화의 섬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울분, 서름,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평화의 섬의 내용에 담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2000년과 2001년이라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화의 섬이 이제 제도가 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2000년과 2001년의 시기는 기존의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주사회 내부에서 국제자유도시 구상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0년대에 제주사회 내에서 4.3과 관련된 진상규명운동이 벌어지면서 4.3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돼 나가는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왜 제주도 개발 특별법 개정안에 평화의 섬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글이 2000년에 나온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사회에서 기존의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개정하는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나의 특별법을 제기했을 경우에 다른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거고 결국은 이게 실현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특별법 내로 편입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논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90년대 탈냉전과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민들이 이제는 중앙과 내륙과 육지와 제주 사이의 어떤 격차를 줄여달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국제자유도시 구상으로 이제 바꿔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제주도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부결될 어떤 우려들 속에서 평화라고 하는 내용이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지 못하고 국제자유도시 구상 또는 제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구상의 하위 개념으로 제도화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경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제기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왜 그러면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었고 4.3 특별법은 아니었는가 이런 질문을 또 제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4.3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폭동론, 항쟁론, 국가폭력론, 뭐 양민희생론 등 4.3을 규정하는 다양한 어떤 담론들이 제주사회 내에서 치열하게 이제 경험을 해왔고 유족회 내부의 분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4.3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주사회 내부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아주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4.3의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평화라는 것이 그게 핵심적인 어떤 4.3의 교훈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하면 4.3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와 평화의 섬 구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평화 사이의 어떤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4.3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주사회 내부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 때문에 사실은 평화의 섬 구상이 4.3 특별법 내로 제도화되지 못했던 거죠.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주도 개발 특별법 속으로 평화의 섬 구상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말은 이것은 이제 2005년에 실시했던 그 제주대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2005년 무렵에 최근 1년 동안의 그 제주 지역 언론에서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나왔던 기사들을 프레임 분석을 한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제주의 지역 언론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의 섬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동안 낙후됐던 제주가 평화의 섬 구상을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더 앞으로는 1997년부터 평화의 섬 선언이 나오는 2005년까지 이
제일 처음에 지식인들이 평화의 섬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비무장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이 구상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제주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제주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평화가 바뀌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7, 8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평화의 섬 구성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이것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화의 섬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특별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화의 섬이라고 했을 때 그 평화의 의미는 참여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평화의 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내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년은 다 아시는 것처럼 4.3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제 4.3 70주년에 가려져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이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30주년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탑동 매립 반대운동이 촉발되었던 30주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저는 이제 제주의 시민사회를 탄생시켰던 두 가지 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운동으로부터 사실은 제주의 시민사회가 탄생했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안보라든가 발전의 논리 이외에 제주의 가치 또는 제주다움, 제주의 생활 방식 또는 제주가 지향해야 될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 사회가 고민을 하게 되었던 두 가지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90년, 91년에 나왔던 이 평화의 섬 구상도 88년부터 진행됐던 이 두 가지 운동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저는 제시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제주가 평화의 섬 구상을 내왔을 때 비무장 평화의 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과연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없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에 와서 다시 던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제주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유산 중에 하나로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주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이 안보와 발전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주 포럼도 처음에 제기되었을 때는 제주 평화 포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중반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제주 평화 포럼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국제 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 정책들을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에 사실은 경제 발전을 이제 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평화의 섬 구상이 평화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게 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정마을에서 군사기지를 찬성하고 유치를 주도했던 분들이 내세웠던 논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군사기지도 기꺼이 용인할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라는 이런 논리. 이런 논리를 용인하게 되면 사실은 평화는 이제 더 이상 사고가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지점까지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 포럼에서 경제가 논의될 때 더 이상 대규모 발전 사업이 아니라 그것 이외에 다른 식의 어떤 살림살이 우리의 삶의 풍요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제적 논리를 통해서 안보와 군사의 논리가 끼어들게 되는 이런 어떤 구도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의 평화유섬 구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자유도시의 하위 구상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평화의 본질적 내용들이 이제 훼손되면서 그것이 이제 발전의 논리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체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어떤 비전에 근거를 한 평화유섬의 2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평화유섬 구상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얼마 전에 여기 계신 그 양기른 선생님도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평화유섬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이 그 비전의 핵심 내용으로서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대체하는 어떤 대안적 가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적극적 평화와 속적 평화를 통합하는 논리로서 평화의 핵심 내용들 가운데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비전을 다시 설정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더 나아가서는 시민사회가 지금은 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사실은 시민사회가 해왔던 북한 강귤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닫혀왔던 이 10년을 이제는 뭔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이 평화유섬 2기에 제시가 되어야 되고 저는 이제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윤희열 박사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화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다양한 동아시아의 현장들을 연결하는 시민사회 교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제주도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평화의 의미를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아래로부터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시작해야 될 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바쁘게 발제를 하느라고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콜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풍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신 박사님이 제주도에 오셔서 동아시아 평화 또 제주 시민사회 관내에서 5년 동안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아주 중요한 의식을 발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유섬은 사실은 우리 국제회의 제일 첫 번째 주제가 평화와 번영의 섬, 번영의 제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근원 원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로 주제였고 91년입니다. 사실은. 그 전후해서 공교롭게 뭐 아시지만은 그때 발표하신 분이 뭐 저도 이름을 넣긴 했는데 우리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하신 분, 또 우리 문정인 지금 뭐 그전에 동북아 시대 위원장 하셨고 이번에 또 사실 뭐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될 그분들이 사실 제주도에 와서 얘기를 꺼내고 그러면서 국제회의도 만들어졌고 또 그게 발전해서 아마 평화의 섬까지 왔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까 좋은 책 했듯이 평화의 섬이 국제의 자유도시 밑에 온 겁니다. 사실은 평화가 그 위에 와야 되는 거죠. 평화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뭐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국제의 자유도시를 위해서 평화의 섬을 브랜드로 활용하자. 뭐 그전 정도입니다. 도에서 이게 나오는 게. 또 그게 일반 도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도정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민들도 아까 충분식을 했죠. 정부에서 돈을 받으려는 하나의 도구, 이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아주 좋은 지적을 이제 해주셔서 아마 어쩌면은 91년으로 또 시작한 벌써 좀 있으면 이제 30년. 요 근래에는 사실은 또 국제의 자유도시 상당히 이제 비판도 많이 있고 아마
2017년, 18년 지나면서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주도까지도 큰 변화가 오는 그런 과정에 아마 오늘 우리 또 어쩌면은 새로 또 재출발하는 의미에서 다시 우리 제주 평화 포럼에 와서 이런 동아시아 평화의 문제, 우리 제주 시민 사회의 문제를 거론하게 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덧붙여서 이제 제가 플로어로 넘기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국제 자유도시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데 계속 갈 거냐, 수정 보완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더 근본적인 변혁을 할 거냐 하는 과정에 어쩌면은 그 강정 해군 기지를 거치면서 나왔던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생명 평화라고 그러죠. 또 일부는 뭐 생태 평화라고도 얘기하지만 하여튼 이 평화 앞에 그전에는 세계 평화라고 붙였는데 세계 평화는 제주도에는 너무 버겁지 않은가. 제주도에서 정말 뭐 전 세계 다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뭐 생명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평화를 세계와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생명과 같이 갈 거냐 국제 자유도시와 같이 갈 거냐 그 가는 과정에 평화를 더 우위로 놓는 그런 미래를 찾는 게 오늘의 대화의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하고요. 뭐 그 과정에 현재 제주도정은 청정과 공존을 이제 미래 도정의 미래 가치로 내온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뭐 그런까지 겸해서 이제는 플로우로 이제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그 두 분이 얘기를 듣고 뭐든지 간에 뭐 질문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른 생각 아니면은 또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자기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내가 누군지만. 저는 해양 레저 그 코치 윈드서핑을 하던 안두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렇게 하는 거 하다가 또 어려워서 그냥 잠깐 쉬고 있는 중에 이제 포럼에 와서 참 좋은 세션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해서 강정마을과 뭐 동아시아 이런 걸 알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제주도 도민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제주도 자체가 도민 사회, 즉 시민 사회가 왜 금융도시라는 개념을 이렇게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그 평화의 섬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제주도가 금융도시로 갔으면은 강정마을도 생기지 않았고 그 사상 문제도 쉽게 해결됐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홍콩에 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홍콩이 그 작은 땅이지만 금융도시로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그 제주도 도민사회나 시민사회는 이 제주도를 그 금융도시로, 금융지역으로 글로벌로 나가면은 동아시아가 아시아로 변하고, 뭐 이렇게 그 국제 네트워크도 경제적으로 잘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이렇게 뭐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를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을 하는데 제주도 전체 이렇게 그 도민 그 시민 사회에서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자주적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가는데 금융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좀 답답한 게 하나가 그 제주 자유도시인가 있죠? JDC. 그 밑에 가보면 센터요. 네, 국제자유도시 센터 네. 개발센터요. 이렇게 부수가 있던데 선전하는 게 헬스타운, 헬스케어, 서귀포, 또 뭐 첨단 단지, 또 신화 역사공원,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 회사지. 그러니까 이 재정 지원 받는다는 게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황제, 이걸 왜 시민사회는 모를까? 자기들이 무슨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주도 이름 가지고 외국 자본 들여오는데 중개 역할을 하고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그쪽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대단히 고자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도 목사님이 그 금융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의 지적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홍수표 사무총장님이 제주금융포럼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몇 달 됐을 거야 아마. 마침 금융 얘기 나오셨으니까 그 얘기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얘기도 한마디. 아니 회장님이신데. 예. 예, 발제자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윤여일 박사님, 저거는 이제 큰 동지를 만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발표 자료 이제 첫 페이지에 산림을 통한 아시아의 지속 가능 발전과 녹색 성장. 아주 좋습니다. 그린 그로스.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동북아 슈퍼 그리드와 녹색 협력, 이 녹색 협력을 지금 이제 이걸 한중일 3국에 이걸 하려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오늘 이제 그 동아시아라는 얘기는 유럽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그릴 때 유럽 시각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이제 그 동쪽에 끄트머리에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극동아시아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몽골, 대만까지, 북한까지 해서 동북아라는 이제 그 용어가 이제 또 새로 생겼고, 또 지금 이 동아시아라는 용어는 제가 지금 이 녹색 성장, 그린 그로스를 이제 하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유럽에서 우리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한국, 중국, 일본이 이 기후변화, 더 나아가서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 온실가스 감축 시장을 만들어 봐라. 이게 딱 EU보다도 이윤을 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이 딱 이제 경제 구조도 거의 비슷하고, 어떤 이제 인종도 거의 이제 비슷하고 하니까 이제 해보라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을 이제 지역 시장으로서 이걸 만들자. 그때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라는 용어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 이제 한중일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는 아베가 들어오고 우리 일본, 중국, 일본이 영토 문제, 이제 독도 문제, 소녀상 문제로 해가지고 딱 지금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중국, 일본이 어떤 이제 옛날처럼 아베가 오기 전까지 이제 3개국이 화해 대땅뜨 시대가 이제 맞이하면은 동아시아라는 용어와 이 또 한중일 간의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형성이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아베 오기 전까지는 한중일이 국가마다 다니면서 이거를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구상을 다 어느 정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분야에 지금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빨리 한중일이 대땅뜨 시대가 돼가지고 이 녹색 성장이 한 3개국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제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발표하신 분한테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사단법인 제주금융 포럼에서 사단법인입니다. 김태환 도지사 때 한 6년 동안 제주도에 여객 금융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을 또 하자. 모든 이제 아까 여기 이제 나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이거를 넣어주겠다. 우리가 모든 거를 용역을 공짜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모든 이제 법 내용까지 우리가 다 제안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우리 제주금융 포럼에서 했고, 또 그때마다 도청과 JDC가 와서 서울에 와서 또 이제 제주시에서 한 6, 7년 동안, 거의 이제 7년입니다. 우근민 지사 초창기까지 이거를 열심히 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천과 부산에서 태클을 놓는 겁니다. 또 이제 그 강원도에서 야 우리도 해줘 왜 제주도만 해주냐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중앙정부가 하려다가 지금 이제 그 수습돼 버렸습니다. 그 다른 제 지자체에서 모른 척 했으면 좋은데 우리만 먼저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자기네들 해달라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시작해가니까 배 아파가지고 또 이제 그 전라북도는 이제 그 새만금까지 새만금에서도 이제 우리도 해주겠다 해달라 이게야.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안 된다. 이거 제주도만 해줬다가는 난리가 나겠다 해서 역외금융센터를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놨고 기획재정부도 어느 정도 이제 오케이를 해놨는데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태클 거는 바람에 겐세 노는 바람에 지금 이제 수습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금융 포럼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 용역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서울과 제주에서 번갈아 가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짜 고향을 위해서 공짜로 이제 우리는 봉사를 이제 해주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발표하신 분 이제 우리 금방 이제 질문하신 분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도청에서도 충분히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금융 정도를 하고요. 오늘의 주제 관련해서 혹시 또 얘기하실 분? 네, 강근영 교수. 예. 앉아서 얘기해야 되죠. 예? 예, 저희대학교 강근영입니다. 이 두 분 윤여일 교수님과 정영신 교수님 아주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얘기 또 우리 제주도의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한 이제 얘기, 저희보다 젊으신 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히 이제 고무적입니다. 페이퍼 하나하나마다 조금 제 느낌만 말씀을 드리면요. 윤여일 교수님 동아시아 공동체 얘기는 지금 선생님 주장이 다 동의합니다만 이게 잘 안 된 이유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아마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남아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해가지고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해서 굉장히 그때는 좀 희망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성인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쪽으로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특히 또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하토야마 수상이 굉장히 아시아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과의 협력,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에 9월 달에 센가쿠 별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중국의 판공선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그때 물론 하토야마가 아니었습니다만 간수상 때인데 잡았거든요. 납포해가지고 중일관계 굉장히 나빠진. 그때 사실 중국이 저는 그게 아마 중앙정부 생각보다는 지방정부의 잘못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정부는 되도록 그때 잘했으면은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토야마나 민주당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제 자세를 취하면서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협력을 더 강조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센가쿠 별도를 둘러싸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급격히 일본 내 여론이 나빠지고 결국은 이제 이 미일 동맹으로 다시 또 복귀하고 중국과의 관계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민주당 정권이 이 원자력 쓰나미 이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위 자민당의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오히려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또 거기에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은 좀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일본과 중국 간의 서로 이 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이랄까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한국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균형 자론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양자를 잘 해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우리가 역부족이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앞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과거보다 우리가 힘이 좀 커졌으니까,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가 더 도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동북아 공동체라든가 아시아 공동체라는 게 힘들어졌고, 경제 면에서 이제 소위 뭐 한중 FTA는 돼 있습니다만은 뭐 논의하자고 연구는 많이 했는데 한중일 간 FTA 그거라도 되면 됐는데, 그러나 이제 한일 FTA도 안 되고 중국 일본 FTA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잘 안 되는 지금 상황이어서 동아시아 이 공동체랄까 이런 것은 좀 아직은 좀 희망이 좀 덜한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유럽의 경험처럼 아시아도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안보 면에서 북한 핵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은 동북아의 다재간 안보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동북아 국가끼리의 협력, 뭐 지금 제주 포럼도 그런 것이 그런 비전을 안고 출발한 게 아마 제주 포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정영신 선생님의 페이퍼는 제가 쭉 들으면서요, 이 제주도 사회를 잘 이해하긴 하셨는데, 이 흐름이, 제가 이게 실명을 좀 거론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송악산 군사기지 투쟁이 평화의 섬의 하나의 그 어떤 오리진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외에 이제 91년에 고르바초프의 구상이라든가 또 국제협의회 여기 문재인 현인태 양기련 선생님이 그때 발표했던 이 논문들 이런 걸 통해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의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진을 어디로 보느냐. 송악산 88년에 송악산 그 군사기지 그때 공군기지 들어올라 했던가요? 그 투쟁을 통해서 평화의 섬의 오리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제주대학의 고창훈 교수입니다. 고창훈 교수라든가 또는 그 분들하고 같이 하는 4.3 운동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임문철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오리진을 굉장히 포커스를 둬요. 근데 그분들은 말도 평화섬이라면 의자 뺍니다. 제주 평화섬.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제교류 협력 모델이라든가 국제협의회에서 처음에는 이게 비무장지대를 주장했지만은 나중에 문재인 교수님도 이게 비무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91년 고르바초프가 4월에 그 제주도를 방문해가지고 노태우 정부하고 한중 정상회담 있을 때부터 그게 오리진으로서 우리가 제주도를 동북아시아 평화교류 협력의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자. 소위 평화를 논의하는 담론의 어떤 외교적 공간으로 이게 소위 제네바라든가 얄타 같은 지역으로 제주도도 동북아시아에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출발해가지고 평화의 섬이라고 주장하자는 게 문재인 선생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 위에 발전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 가자가 하는 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국제협의회 고성인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개념이 평화의 섬 개념을 거기에 국한시켜서 봐야 이게 혼란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3이나 아까 얘기한 그 흐름이 이제 지금 생태평화 또 환경평화, 우리 양기련 선생님 제가 보기엔 중간 정도라고 봐요. 중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4.3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국제교류 협력 모델 우리하고도 다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다 그걸 좀 아우르자고 하는 좀 그런 입장이 우리 양기련 선생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섬이라는 게 나중에 생명평화가 좋긴 한데 그렇게 가야 되긴 하는데, 이게 딱 어느 한 가지로 이게 좀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이 해군기지 문제도 이 비무장 평화지대로라고 평화의 섬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운동의 논리로 왜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냐라고 반대 논리 나왔고,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저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왜냐?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선언문이라든가 그 당시 동북아 중심국가를 만들겠다든가 제주도를 동북아 뭐 균형자론하면서 제주도를 하나의 평화 담론의 섬, 외교적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로 이게 그래서 제주 특별법이라든가 제주 국제자유도 특별법 안에 평화의 섬을 한다는 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은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제주도의 평화의 섬을 비무장으로 선포한 게 아니고 평화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제주도를 선포한 거거든요. 이게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은 2005년 1월 10일 날인가 선포를 했는데 그때 바로 문재인 교수가 그 동북아 이제 시대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문 교수 이거 평화의 섬이라고 선포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윤광중 그때 국방부 장관이 악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기지나 이런 거 들어갈 때면 그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하니까 문재인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제주도도 대한민국의 일부고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지역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무조건 이제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기지를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좀 묻는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2005년 1월 달에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고 선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이 국제교류 협력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로 선포를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주평화센터니 지금 제주평화포럼이니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것도 지금 12차인데 이제 평화연구원도 생기고 그런 면에서 보면 평화의 섬을 통해서 제주도가 많이 발전했어요.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흐름이 이 두 가지 흐름이 서로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워낙 이게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조화가 안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런 것도 안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분단국가에서 평화의 비무장 평화지대는 쉽지 않다. 또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근중 교수님이 하실 얘기 많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우리 강철 회장님 우리 강태 회장님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할게요. 저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은 길게 하시고요. 어쨌든 윤여일 우리 선생님하고 또 이제 정영신 우리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윤여일 이제 선생님께서 아주 높고 깊게 얘기를 하셨어요. 태평양 시대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술적 연구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이 느낌, 경영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이 아시아 미래 비전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저 제목이 보니까 아시아 미래 비전 공유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주 포럼 아닙니까 지금? 그럼 아시아 미래 비전과 제주도가 할 역할, 제주도 역할. 이게 오히려 포럼에 맞는 주제가 있나 이런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이고 지난 20년, 19년이죠 정확히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네, 상반된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지고 우리 남북이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은 좀 배제되는 역할 빼긴 할 수 없어요. 일본의 역할과 중국의 역할과 한국의 역할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른 상황에서 같이 놔서 공유의 연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부성설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달리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측면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북한이 없다면은 같은 측면이에요. 일본과 한국과 중국, 뭐 베트남, 몽골, 뭐 대만 다 같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남북 대치 국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여건에 놔서 공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하고요. 또 이제 우리 제주 평화의 섬에 이제 제주 개발법이나 4.3 특별법에 의해서 무채가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별법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기억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특별법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상위냐 뒤에냐 그건 구분이 안 돼요. 앞으로 다른 지도자가 나오면은 또 다른 특별법이 나와서 평화의 섬이 상위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 입장에서 이런 그때그때의 변화 속에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라는 걸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승호 사장님. 제주국제대학교 금융기술학과 강수호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아주 좋은 발표하시고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갑갑한 생각이 드네요. 왜들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제주도라는 이 섬에서 우리가 갇혀 있어서 그런 걸 극복하고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28년 전에 제주국제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목적이 있고 목표로 이제 평화와 번영.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서부 산업도로는 평화로죠. 동부 산업도로는 이제 번영로입니다. 그게 이제 제주국제협의회가 만들어진 결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산업도로 이름 변경이었어요. 하여간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제주국제협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제주평화연구원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지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동아시아 동북아라는 이 공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이거죠. 지금은 글로벌 커뮤니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저 서구라파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이 폭우 사건도 우리가 매일 아침 접하고 있고 너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갇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담론을 하시더라도 이젠 글로벌적인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적인 얼터네티브나 솔루션은 거기에서 내야 하긴 하지만은 이러한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한 감각과 시간적 공간적 인간적인 그런 박스를 벗어나 가지고 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전략을 의논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네. 제주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그다음 우리 성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갈등전환센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강민창이라고 합니다. 우선 질문형으로 몇 가지 또 아이디어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질문형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보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평화의 섬, 정영신 박사님 컨텐츠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평화의 섬이라는 이 비전이
우리 65만 도민의 주체적 비전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외부적 논의가 아니라 우리 시골에 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할망하러방, 어멍아방의 비전이 될 수 있는가? 예, 비전이 이제 다시 한번요. 평화의 섬은 65만 도민의 65만 도민의 구체적인 주체적인 비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4.3과 강정을 뛰어넘는 평화의 컨텐츠와 또한 평화하면 화해의 그 컨텐츠일 텐데 화해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산하는 어떤 용천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 모델이 제주도의 현재 강점들, 예를 들면 뭐 청정과 공존의 그런 강점들이 있죠. 또 관광이나 여행에 관련된 강점들, 그리고 치유적 공간이라는 강점들인데, 그리고 제주도민들 공동체, 우리 주민들의 내적인 성품이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가치적 강점들, 그것에 부합한 모델인가. 네 번째는 이 평화의 섬 모델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산업 기반 혹은 경제적 재생산 구조,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을 먹여 살려줄 만한 그런 구조를 제공해 줄 현실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가. 좀 더 세게 말하면 평화산업, 치유산업, 이런 구조를 우리 제주도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평화의 섬이라고 할 때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가. 평화하면 무슨 뜻인가요? 국제정상회담 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철학적인, 역사적인 또는 보다 기능적인 서술과 컨텐츠들이 좀 필요하겠다. 네. 이상의 질문.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발표하신 두 분은 다 대답을 하기면 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분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2분 쓰겠습니다. 네, 그 2분. 네. 오늘 이 자리에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시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이런 종류의 굉장히 열의 있는 반응,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각도에서 질의나 아니면 주장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즉 여기가 지금 동아시아를 얘기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요. 가령 제가 동아시아와 공동체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정영희 선생님께서 제주와 평화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그 사이에 어떤 가교가 만들어져야 되는지가 아직 지금 충분히 저희가 얘기를 못 나눴잖아요. 근데 그 동아시아를 그러니까 동아시아 속의 제주만이 아니라 제주에서 보이는 동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적인 제주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식으로 전 질문을 좀 고쳐보고 싶은데요. 동아시아를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이 동아시아를 얘기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중국과 같은 거대한 규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같은 외교력이라든가 경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가령 북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하기 위한 방정식으로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 조건이 많이 규정되는 그 상황에서 그걸 문장으로 세팅할 수 있을 때, 문장으로 세팅을 해야 될 때 한국에선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동아시아나 혹은 동북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 한국에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담론이 여전히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제주에서 동아시아를 얘기할 때는 그거가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다른 지향성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목에서 저희 두 발표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지를 이 자리 떠나셔도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 답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뒤쪽에 강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좀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화의 섬이 어떻게 제기되었느냐에 관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평화의 섬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제주도 내에 있었던 송악산 반대 운동 때문이라기보다는 탈냉전이라고 하는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 어떤 움직임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랬기 때문에 있었던 문제는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평화의 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적 토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그 처음에 평화의 섬 구상이 나왔을 때 제주도 내에 있었던 다양한 여러 평화를 주장하는 움직임들을 모아내면서 그런 시민적 토대를 가지면서 제기가 되었으면 또 다른 길도 가능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지 못했고 지금 와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제관계의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같은 길을 밟을 것이냐 하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지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또는 제주도민들이 경험했던 평화의 경험들 속에서 평화의 내용들을 찾아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시민적 토대를 아래에서부터 갖춰가는 어떤 평화의 섬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저 이제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지만 어떤 가능성을 새롭게 이렇게 찾기 위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한 1분만 쓰고 제가 하기 전에 우리 김명실 회장님, 우리 홍태 회장님 안 오셨죠? 우리 김 회장님 잠깐만 우리 오늘 행사를 하시는데 이 행사를 하는데 이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한번 해주고 김명실 회장님 우리 감사합니다. 예. 항상 우리 국제협의회 이제 행사할 때마다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딱 두 가지만 얘기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요즘 재수가 유행입니다. 재수. 그래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평화의 섬을 시작했는데 다시 또 한 번 하는 그런 우리 강태 회장님이 또 맡으셔서 지난번도 우리 한번 거제도 가서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국제협의회를 제2의 창업을 한다는 의미. 그래서 평화의 섬을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저도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제 평화의 섬, 평화의 포럼 뭐 이런 거를 다시 살려가는데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이렇게 가는 걸로 하는 자리 그럼 또 재출발이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참석하신 오늘 좀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빨리 끝나 이제 또 관광도 해야 되고 노란 풍선 들고 다녀야 되는데요. 거기서 또 뵙기로 하고 이 시간을 이제 박수 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